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사인에서 한 꼭지 읽어볼게요. 박찬일 셰프님의 글입니다. 악몽을 꿨어 고기를 내오라더군. 언젠가 동해 바닷가에서 김을 뜯는 해녀를 보았다. 그이는 찬물에 고무장화 발을 담그며 바위에 붙은 김을 양은 주전자 뚜껑으로 긁어냈다. 같이 지켜보던 한 사내가 내게 설명했다. 김도 광합성을 한다는 거 모르셨죠? 다 살자고 기를 씁니다. 채식주의자는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다. 무해하고 유익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그리하여 고통받는 좌절에 관한 소설이다. 이 소설을 전에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착각의 이유는 작가의 말에 나온다. 10년 전에 이른 봄,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한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함께 살던 남자가 그녀를 화분에 심는 이야기였다. 그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아주 몰입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이 되는, 화분에 심겨 살아가는 이야기에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카프카의 주인공에 우리가 놀라지 않은 것처럼 작가 한강의 솜씨에 매료된다는 건 그런 점도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고정관념을 흔들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방식. 그게 좋은 이야기의 힘일 것이다. 집에 화분이 딱 하나 있다. 15년 전 개업 선물로 누가 주었던 화분. 버리지 못하고 집 구석에 두었다. 죽지 않고 녀석은 살아남았다. 꼭 머리꼭지에 커다란 잎 하나만 남겨두고 아래마디의 잎은 다 떨군다. 양분이 없으니 스스로 말라가며 잎을 포기하는 것일까? 영예의 거시까지는 아니지만 슬프고 고독한 어느 남방 출신 고무나무. 같은 녀석. 고고해 보이지만 초라한 싸구려 화분. 주인에게 이름도 얻지 못한 무명의 목본 한 꽃챙이. 길을 걷다가 화분 영양제라는 것을 사서 묻어주어 보았다. 녀석은 고개를 바짝 세우고 여전히 방 한 구석에 잎 하나로만 있다. 광합성을 한다. 마르고 윤기 없는 몸으로 그리 살아있다. 고기 한 점이 달리 보이는 날. 우리는 고기 권하는 시대에 산다.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해서 샐러드 한 그릇 하자고는 않는다. 대개는 부장님도 다음 주에 고기나 굽지 하신다. 고기는 기름지고 밀도가 가득한 조직이며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불 조절하면서 적절한 굽기를 고심해야 하는 존재다. 심지어 구울 때 불이 붙으며 영예의 아버지처럼 억지로 먹일 때 폭력성이 더 또렷해지는 원색의 유기물이다. 도축의 비명소리에 원만한 감칠맛까지 한 점에 다 깃들어 있다. 한때 고기를 구우면서 고기는 먹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식당 부엌에서 나는 하루 저녁에 50인쯤의 한우 등심이나 안심 스테이크를 구웠다. 세심하게 미디엄 레어와 레어 사이로 나온 주문도 처리했다. 이분하게 굽는 건 당연한 요리사의 의무이고 요리사는 파는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해한다.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5성급 호텔 주방에 일하는 다수의 요리사들은 자기 본래의 계급에선 평생 먹을 일 없는 고기, 송아지 등심이거나 3개월짜리 어린 양의 새끼손가락만 한 갈비쪽 같은. 굽고 때때로 맛본다. 맛본 것이 팔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맛보기 위해 입에 넣은 고기를 우물거리고 최선을 다해 씹어서 그 요리를 맛볼 손님의 처지가 되려고 했다. 그러자면 달콤한 육즙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오래 씹게 되는데 그렇게 짓이긴 소시지처럼 된 살점은 입 밖으로 뱉어내도 육즙이 혀의 돌기와 입안 점막 구석구석에 오래 여운을 남겼다. 맛있다는 느낌과 채식주의의 결벽 사이에서 나는 늘 흔들렸다.
고기는 그처럼 무서운 놈이다. 배교나 배신을 하고도 남을 어쩌다 고깃집에 회식하러 가면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안주 삼았다. 고깃집 찌개에는 틀림없이 고기 국물이 들어가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영애는 자꾸 꿈 얘기를 한다. 꿈이란 것이 본디 사실이 아니며 명료하지 않은 상징이거니와 답할 수 없는 답을 말하기에 적절하다. 이 원고를 쓰려고 준비하며 나도 꿈을 꾸었다. 원고에 관한 꿈은 대개 악몽이다. 어딘가에 채식주의자 식당을 차렸다. 첫 손님으로 소와 돼지들이 들어와 앉는 게 아닌가? 두부를 주었더니 걷어차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소리친다. 황급히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쇠고리에 그 손님들이 걸려 있었다. 목은 죄다 달아나고 없어진 채로. 채식주의자는 쉬이 읽힌다. 시간상으론 그렇다. 목에 무엇이 걸리고 불편해지면 오래 걸린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가방에 실려 오랫동안 출퇴근하느라 책 등에 흠집이 났다. 다 읽어서 속 시원하지 않고 가물없는 죄의식이 묵은 담요처럼 나를 누른다. 당신도 그럴 것 같아. 중편 셋이 연작이 되어 장편이 되는데 사이사이 작가의 곤란과 애씀이 배어있다. 선선히 길을 열고 시작하는 소설이 두 번째 편으로 가서 판을 다 뒤집고 세 번째 편은 차라리 책장을 덮고 싶어졌다. 촘촘한 치재가 빛난 장이기도 해서 역시 힘센 소설은 목격과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서양에는 돈도 권력도 있는 어쩌면 퀘이커 교도 같은 순정파 도살자들이 있다. 남의 손을 빌려 짐승고기를 먹는 대신 나를 잡아 직접 칼을 든다. 속은 모르겠으나 그건 쾌락 우선의 사냥과는 다른 결이라고 한다. 희생물을 내 손으로 잡아서 그 고단함과 고통을 겪고 감사를 나누는 일이라 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니 인류 역사 이전인 선사의 희생양을 잡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일지도. 그런 일의 장점은 닭목 하나 비틀 때도 큰 결심이 필요한 듯 번다하고 힘든 도살의 과정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작동된다는 점이다. 덜 잡고 덜 먹는 게 맞다면 오늘 우리 입에 들어온 모든 고기, 아니 식물까지도 모든 생물은 누군가의 대리로 가능한 결과다. 고기 한 점이 달리 보이는 날이 되기를. 레퀴엠은 안녕. 네, 오늘은 박찬일 셰프님이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 느낌을 박찬일 셰프님답게 고기와 음식과 이런 거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도 아직 채식주의자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책이 다 대출 중인 거에 낙담하며 좀 기다려야지 했는데 오늘 도서관 가서 채식주의자를 빌려서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떠듬떠듬 읽었는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